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뇌전증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치료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약물 치료가 아니라 식이치료로 식이요법을 통해서 뇌전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이 식이요법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고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런 어, 치료 방법이라고 받아들였던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이제 뇌전증 치료의 비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은 발작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병인데 그런 발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 방법은 크게 나눠서 약물 치료하고 비약물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뇌전증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비약물 치료라는 치료 방법들은 약물 치료가 아니라서 약을 먹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약물에 의한 부작용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뇌전증 치료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약물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해도 발작이 멈추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2차적으로 비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지금 항뇌전증 약제라고 하는 항발작 약제죠. 항발작 약제라는 그런 항발작 약제들이 현재까지는 약 30여 종에 이르는 약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어, 뇌전증을 치료하는 약제는 한 5종류밖에는 없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뇌전증 약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한 30종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물 치료에 듣지 않는,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이제 그런 뇌전증 환자들의 비율은 사실 1980년대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종류의 약이 있었을 때하고 30종의 약이 있을 때하고 조절되지 않는, 그 당시에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은 지금 약이 그만큼 많이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절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새로 개발된 약들은 기존의 약들에 비해서 부작용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감소한, 그래서 어, 환우들이 약을 먹어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약제들이 주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부작용 면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번 그런 교과서에서 변화는 있지만 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30종의 약을 다 써도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물 치료 중에 최근에 이제 그 소개된 것이 대마 오일에서 추출한 어, 비마약 성분의 약인데 칸나비디올이라는 그 약이 성분이 대마 오일에 있는 두 가지 큰 성분 중에 한 성분인데 그 성분이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뇌전증에서 일부에서 아주 굉장히 탁월한 그런 항발작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약물 치료에 최근에 개발된 약물 치료에 포함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약물 치료로 일단 조절이 안 되거나 안 될 걸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비약물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비약물 치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식이 치료고 그 다음이 수술 치료 그 다음이
신경 자극 조절 시술이라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이거는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을 해서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발작을 안 하는 쪽으로 전기 활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미주신경 자극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이제 처음에 발작을 하게 되면, 뇌전증을 갖게 되면, 뇌전증 첫 번째 약을 사용했을 때 47%의 환자는 첫 번째 약으로 완벽하게 조절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반의 경우에는 첫 번째 약으로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약으로 다시 바꿨을 때 조절될 수 있는 경우가 14% 정도 되고 두 가지 약이나 세 가지 약으로 조절되는 경우는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는 뭐 두 가지, 세 가지뿐만 아니라 10가지 약을 쓰더라도 계속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36% 전체 뇌전증의 3분의 1 이상은 아무리 약을 써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첫 번째나 두 번째 약으로 그냥 조절되는 환자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새로 개발된 약제들,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 우리나라에서 SK에서 개발한 약제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약제들이 이런 난치성 뇌전증을 일부에서 발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칸나비디올이나 소아에서는 특히 그런 안전성이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성인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으면 소아에서 따로 임상적인 그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발작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인 허용된 항뇌전증 약제라든지 임상 시험 중인 약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치료, 이거는 이제 케톤식이나 변형 에킨스 식이, 전형화제 식이 이런 방법들, 그리고 병소가 뚜렷한 경우에는 지난번 그 공호교육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술 치료를 통해서 수술로 완치를 시키는 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에는 수술로 절제술이나 뇌량절제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완치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환자한테 약물 치료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신경 자극 조절 시술도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식이요법 중에 이제 가장 처음에 발표가 되고 개발이 돼서 환자들한테 적용이 된 식이요법인데 모든 식이요법의 핵심은 탄수화물의 제한하고 전체적인 칼로리의 제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거, 얼만큼 강력하게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식이요법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식이요법의 강도는 좀 약할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대신에 탄수화물로부터 받던 그 열량을 어쨌든 소모해야 되는데 그 열량을 지방으로 대체를 해서 고지방 저탄수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일반적인 상태 영양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은 유지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는 식이요법을 케톤 생성 식이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케톤 식이가 가장 어, 중요한 것은 음,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그러니까 약물 치료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 가장 강력한 치료 방법이고, 장기간, 그렇지만 이제 장기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 이런 비약물 치료의 이점은 약제에 의한 뇌기능 저하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치료 방법에 의해서 그런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뇌기능이 개선될 수 있는, 뇌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케톤식이가 얼만큼 그 강력하냐고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약제들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그런 뇌전증 환자들에서 추가해서 시행한 이제 그런 약제들인데 전부 다 굉장히 강력한 약제들인데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약을 썼을 때 발작이 완전히 멈추는 경우에 따라서는 1%, 2%, 3% 정도고 아주 강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0% 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이요법은 그 3개월 동안 식이요법을 했을 때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35% 정도에서 발작이 완전히 멈춥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항경련 효과, 항발작 효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병은 가장 치료가 안 되는 병인데, 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도 4분의 1 정도에서 발작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시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강력한 항발작 치료기 때문에 필요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라는 병은 그런 대뇌 기형인데, 대뇌의 아주 일부 뇌가 좀 잘못 만들어져서 생기는 뇌전증인데, 이 대뇌 피질 이형성증이 약물 난치성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 의해서 발생한 영아 연축, 그런 영아 연축에서 약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약제로 완치가 되는 경우,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는 경우가 약 20%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5명 중에 12명에서 발작이 완전히 멈추는데, 어, 이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은 이 이후에 약을 한 10가지 정도를 같이 써봐도 그중에 한 명 정도만 멈추는 정도의 그런 치료 효과밖에는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약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있어도 발작은 조절이 안 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게 더 맞고요. 이런 아이들을 식이요법을 했을 때는 3분의 1에서 발작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또 피질 형성증은 대뇌의 일부에서 발생하는 대뇌 기형이기 때문에 병소가 있을 때 그 병소를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줬을 때 3분의 2에서 완전히 발작이 멈추는 그런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식을 하면 장수를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상식인데 그런 열량을 감소시키는 거, 칼로리를 제한시키는 이제 그렇게 되면 세포에서 굉장히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변화가 어, DNA를 그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활동도 하게 되고 메타볼릭 레이트를 올려가지고 음, 전반적으로 어, 그 건강 상태를 올리고 소식을 하면 장수를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소식을 하는 거, 열량 제한 이런 방법이 캔서, 암도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무드나
그 기분 조절이나 행동 조절도 어, 억제를 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열량 제한을 하면 사람이 좀 까칠해지고 그러는 이제 공격성 같은 것들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어, 그 일반적으로 세포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시켜서 장수에 이르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제한하고 어, 그 지방을 대신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식사 방법인데 그런 케톤 식이를 변형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황제 다이어트라는 모디파이드 에킨스 다이어트 그 비만 치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고 로우 글라이세믹 인덱스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저당화 지수 시기는 당뇨 환자들에서 혈당을 낮추는 이제 그런 식이 치료 방법이고 MCT라는 그 흡수가 잘 되는 지방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방법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열량 소식 상태 이런 모든 상태들이 결국 탄수화물의 이용을 억제를 하고 지방의 활용도를 높여서 세포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의 기능을 좋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뇌세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 케톤식이요법을 요즘 치매 어른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들이 세포 내에서 많은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어, 그런 사용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 세포에 독성을 미치는 이런 활성산소의 생산을 억제시키고, 세포에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ATP 양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 간의 연결 그 회로들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뇌세포의 기능이 개선이 되고 그 결과로 어, 항경련 작용도 일어나게 되고 발작을 막는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내 이제 에너지 감작 신호 물질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물질이 증가를 해서 DNA를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는 거라든지 장수와 연관되어 있는 텔로미어라는 그 염색체의 장수 연관된 부분들을 개선시켜서 장수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어, 뇌에서 염증 반응이 결국 발작을 일으키는 쪽으로 뇌전증을 일으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그다음에 그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이 당뇨 상태를 만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억제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활성화돼서 그런 건강과 관계된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연구팀에서 제가 세브란스에 있을 때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보고한 내용인데 그 mTOR이라는 단백질이 그 뇌전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단백질인데 그 mTOR 단백질을 조절하는 유전자의 결함이 생기면 그 대뇌에
변의 피질 이형성증이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논문을 저희가 어, 세계 최초로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mTOR라는 단백질이 컨트롤되지 않을 경우에 피질 이형성증이 있는 그런 환자들의 뇌 조직에는 mTOR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고 정상 단백질하고 비교해 보면 mTOR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고 이런 단백질이 증가돼 있을 때 어, 이런 발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어,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쥐에서 재생해서 확인을 한 건데 이런 엠토르라는 물질이 증가되어 있는 뇌 조직에서는 어쨌든 발작이 흔하게 발생을 하고 그 엠토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약제 중에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제를 투여를 했는데 그런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엠토르라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게 이런 난치성 뇌전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피질이형성증 환자 같은 난치성 뇌전증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엠토르라는 단백질이 세포 내 조직 내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 세포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 세포 분화가 많이 일어나서 세포의 숫자가 그러니까 신경세포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 그 증가된 신경세포가 서로 간에 그 회로를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연결이 활성화되면서 그 신경세포의 활동이 증폭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세포들이 많이 증가한 결과로서 그 병변을 만들게 되고 그 뇌전증을 주로 일으키는 피질 이형성증이라든지 결절성 경화증의 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건 MRI로 보이는 그런 그 병소고 그런 병소가 세포들 간의 회로가 증식함으로써 세포의 활동이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 활동을 하게 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태로 만들어져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그런 상태로 어, 이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mTOR이라는 단백질이 증가하면 결국 뇌전증을 일으킨다.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조직으로 변한다. 그런 내용인데 케톤 시기 같은 아까 얘기했던 그 라파마이신 같은 것들이 결국 이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케톤 시기를 하게 되면 어, 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엠토르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엠토르 단백질을 뇌 조직에서 억제를 하는 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발작을 하는 아이들을 발작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제 식이요법을 한다고 해서 식이요법 왜 경기를 멈추게 하는지 그런 거 잘 몰랐었는데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식이요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뇌에서 일으키면서 그런 것들이 발작을 억제를 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병소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그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식이요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임상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많은 임상 의사들이 병소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그래도 식이요법을 하는 것보다 낫겠다. 병소가 결국 정상 조직으로 되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식이요법보다는 수술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런 병소가 있는 환자들에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완치가 된 환자들이 꽤 많아서 그런 환자들을 그럼 식이요법만으로 완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 완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논문인데 전체 49명 중에 49명의 47명의 환자에서 식이요법을 했는데 이건 병소가 전부 다 있는 환자들입니다.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인데 47명의 환자에서 식이요법을 했더니 3개월 만에 21명에서 47명 중에 21명, 45%죠. 이 정도 환자가 발작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래서 21명의 환자를 2년 동안 이제 식이요법을 계속 지속을 했는데 그중에 5명은 중간에 발작이 재발을 했고 나머지 16명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식이요법을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작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니까 21명 중에 16명이 2년 동안 발작이 없었던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때 식욕을 이제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지켜봤는데 16명 중에 9명은 계속 발작을 안 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병소가 있어도 병소가 발작을 안 하는 쪽으로 변화시켜서 발작에서 벗어난 그런 경우가 9명에서 있었고 한 명은 발작이 재발을 했는데 약을 써서 그때 발작이 조절돼서 16명 중에 10명은 수술을 안 하고도 이 병에서 거의 벗어난 상태로 유지가 가능했었고 어, 식이요법을 중단하고 나서 재발한 경우하고 어, 식이요법으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았던 환자들은 결국은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수술을 한 환자들이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수술을 해서 발작이 완전히 멈춘 환자들 22명 중에 13명이 발작에서 벗어났는데 21명의 발작이 3개월 동안 발작이 식이요법으로 완전히 조절됐었던 환자 중에서 10명, 47% 정도가 케톤식이를 중단하고 나서도 발작을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술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수술을 할 정도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식이요법을 하자고 처음에 말씀드리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가 3개월 동안 발작이 완전히 없으면 그것만으로 발작이 완전히 멈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한 3개월을 해보고 나서 수술을 할지 여부를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그런 경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고, 이런 발전에 의해서 과거에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치료 방법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안전, 발작을 안 하게 잘 만들어주면서 오랫동안 유지하더라도 환자들한테 부담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 두 가지의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30분이 다 지나서 이 다음 그 식이요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메뉴 개발을 어, 우리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해주실 이은주 선생님께서 영양사 세브란스 병원 영양사로 지금 같이 일을 하셨던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이은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자도 있고 어, 제 이름도 잘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이스 아이스바 같은 것까지도 다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케톤식이를 하는 메뉴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많이 어, 이제는 많이 좋아졌고 남양 케토니아라는 건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 이게 미국에서는 케토칼이라는
분유를 만들었는데 캡토카릴이라는 분유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인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격 가성비 면에서 보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식이요법의 한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전적인 본래 케톤 식이요법은 지방이 거의 90% 열량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쓰고 있는 이제 저당화 지수식이 같은 경우는 45%만 지방에서 어, 사용을 하고 탄수화물도 종류가 제한이 되긴 하지만 거의 정상 시기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4분의 1 정도를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단백질은 이 정도의 비율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애킨스 다이어트 역시 케톤 시기에 고전적인 케톤 시기에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항발작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저당화질 시기 역시도 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그런 환자의 약 25% 정도에서 발작이 완전히 억제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저당화지수 시기도 충분하게 항경련 식이요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런 결과로 저당화지수 시기의 사용 빈도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이치료의 합병증은 계속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흔한 합병증이 소화기 합병증으로 토하거나 구역감, 먹지 않으려는 그런 어, 먹는 거를 거부한다거나 컨스티페이션 그러니까 이게 변비죠. 변비, 설사 이런 소화기 부작용이 가장 많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건 이제 소화기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인데 어, 그 어,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 감염증인데 진균 감염증을 치료하고 나서 식이 치료를 아주 잘 받아들였던 그런 환자고 어, 그 지방을 삼킬 때는 기름을 삼킬 때 이게 어, 그 자극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들어가면 이제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사레가 들리는데 기름이 들어갈 때는 사레가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잘 말도 못하고 그러는 아이들이 지방을 이렇게 흡인을 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칼슘이나 뭐 비타민 D 보충이 안 될 경우에 뼈가 이렇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식이요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결국 식이요법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발작이 우선 완전히 잘 억제가 돼야 되겠죠. 발작이 억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 치료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쉽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선을 해야 되고 식이 치료를 처음부터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없애야 되고 식이치료를 하면서 계속 재교육하고 서로 간에 서로 돕는 이제 그런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합병증을 예측하고 예측되는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패턴생성 식이요법을 포함한 모든 그 식이치료 방법들이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쉬운 방법으로 우선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은퇴할 때 사진인데 지금은 강북삼성병원에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팀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식이요법이 어, 상당히 많은 좋은 그 퀄리티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